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중국인 무리가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은 중국이 콧바람만 불어도 폐허가 될 거라며 한국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던 노란 머리의 한 여성이 그런 중국인에게 그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닫으라며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인도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이 여성은 대체 왜 한국을 대변하여 중국인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24살 코리 알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을 저의 제2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사건들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의 시민이었지만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빈부격차에서도 맨 극단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도 없이 대충 버려진 폐건물의 털을 잡고 살았죠. 어린 시절 어머니는 마약에 취해 절 돌보지 않은 채 집을 떠났고 아버지 역시 저를 남보듯 대하며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았는지 제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버려진 폐건물 안에서 혼자 어린 시절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부터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제가 지낼 수 있었던 폐건물이 개발되면서 저는 그 건물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했었어요. 17살 나이로 갈 곳도 없이 거리를 다녔었고 세상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저에게 노숙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어린 여성인 저는 삶이 고단했습니다. 지옥 같은 삶 속에 몇 차례 지내던 곳을 옮기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은 것을 다른 노숙자들에게 빼앗겨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도 허다했죠. 그러던 중 어떤 한 단체의 사람들이 제가 지내던 곳으로 와서 매주 한 번씩 음식과 생활용품을 주었어요. 저는 매우 가난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동양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음식을 나눠준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재를 알고 국적과 생김새, 기본 지식들을 익혀 알지만 그때는 낯선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은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니까요.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딱 하나 확실하게 인지했던 것은 그 검은 머리 사람들이 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다는 것이었죠. 그 한국인들은 저에게 덮는 이불을 주었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보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그냥 두려움이 세차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본 그 한국인들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윤기가 흘렀고 피부에도 번쩍번쩍 광이 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건지 몰랐고 분명 다른 어두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호의를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세뇌당하듯이 어렴풋 들은 말이 떠올랐죠. 외국에서 온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거다. 저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할 곳은 더 많았을 거다. 라면서 늘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을 볼 때면 심한 욕설을 하곤 했었던 기억 말이죠. 이 생각이 들자 저는 저를 돌봐주고 먹을 것을 준 한국인들이 더 무섭고 싫게 보였습니다. 일부러 욕설을 섞은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팔다리를 휘두르며 반항을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 그 검은 머리 한국인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저에게 욕을 하거나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루는 한국인들 앞에서 그들이 가져다 준 물건을 발로 뻥 차버렸는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노숙자들이 참다 못해 달려와 대체 무슨 짓이냐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노숙자들에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저 사람들이 주는 걸 넙죽넙죽 받아먹다 보면 언젠가
우리한테 해코지할 거야 라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노숙자들도 제 말에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숙자들은 제 말에 흔들리기는커녕 되려 저를 혼내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감히 너 같은 게 행패를 부리냐면서 저를 꾸짖었죠. 실제로 그 한국인들은 제가 난동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계속해서 찾아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이 한국인들이 노숙자들을 도와준 지 정말 오래되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무서웠던 저는 그저 그 한국인들의 행동에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도와줘봐야 개선의 여지가 없는 노숙자들인데 힘들여 도와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었죠. 한국인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모르는 멍청이는 저였습니다. 제가 멍청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도 다녔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학력을 가진 어른도 있었어요. 배움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집이 파산돼서 노숙자가 되었거나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린 것이었죠. 사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저보다 더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제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제가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감동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있던 거리에서 매일 밤 총소리가 난 것이죠. 경찰들은 부촌 위주로 순찰을 했고 이런 동네에서 총소리가 나는 건 흔한 일이라며 순찰 횟수를 몇 번 늘려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때 한국인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한국인들이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국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교대로 동네를 순찰하며 저를 비롯한 어려운 미국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 것이죠. 게다가 한국인들이 직접 미국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해준 덕에 매일 총을 쏘는 사람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먹는 걸 챙겨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희를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매번 저를 찾아오는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한국인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포함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어려운 삶을 살던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 전쟁에 참전했다고 했었고 한국인들은 미국을 포함해 6.25 전쟁에 참전해준 군인들에게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각각 한인회라는 것을 조직했는데 이런 한인회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 용사들이 노숙자로 거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이 소식이 미국 워싱턴에서 알려졌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도 전해지면서 미국에 있는 각 주에 있는 한인회들이 모두 노숙자가 된 625 참전 용사들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외면받은 참전 용사들이었고 많은 세월이 지난 예실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미국이었지만 한국이란 곳은 지난날의 과거를 보듬고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참전 용사도 아니었는데 그분들만 챙기면 되지 왜 관련도 없는 저희를 돕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분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은 미군이 맞지만 미군을 보내준 미국에도 빚을 지고 있다며 미국이란 나라가 설령 그들을 외면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은 그분들의 용기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한국인 분들의 말씀에 이야기를 듣던 어려운 처지의 미국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국인 미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국가일까요? 궁금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고 한순간이라도 한국인 분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저의 생각을 반성했어요. 그때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런 곳에 방치된 채 있었던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에게 다가와 제 또래 딸을 키우고 있다며 저의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쭈뼛대던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는 따뜻한 미소로 제 눈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난날 저의 과거에 대해서 한국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고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재미교포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라 선생님께서는 저를 씻기고 먹여주는 걸로도 모자라 배움을 갖지 못한 저에게 공부까지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 없던 저는 용기를 내서 선생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세라 선생님의 집에서 지내며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원래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지낼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어하던 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모님이 미국에서의 삶을 제안하셨대요. 손녀는 우리가 잘 돌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국으로 보내겠다며 미국에 가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라면서 부모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세라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돌보던 손녀가 아버지를 따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키워주셨던 세라 선생님의 부모님분들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러다 지금의 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고 한인의 활동이 빈번한 자신이 저를 돌보는 게 부족할까 싶어서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매일같이 총격전의 밤이 되면 불량한 사람들이 거리를 판치는 이 미국이라는 도시에서 부모도 없이 어린 소녀가 홀로 지낸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돌보면 그만이었겠지만 저를 혼자 두고 집을 비워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서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자신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고 세라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내준 손녀라며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이런 이유로 저는 태어나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께서 함께 한국에 와주셨었어요. 비행기를 태어나 처음 타봐서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를 회상해보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만큼 한국의 공항은 먼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의 나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환하게 밝히고 있는 조명 위로 고개를 높게 들어야 볼 수 있었던 엄청나게 높았던 천장과 반짝반짝 빛이 나던 대리석 바닥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향기까지 대체 이게 현실인지조차 모를 만큼 너무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늘 미국의 양극화 극단에서 홀로 살아왔던 저에게 한국을 처음 마주했던 순간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백의 천국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라 선생님과 짐을 찾고 공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인일 거고 직원들도 한국인일 텐데 이 중에는 그 누구도 저희 미국에서처럼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노인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세라 선생님의 아버지와 어머님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어라고는 고작해야 세라 선생님께 배운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가 전부였는데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님은 영어를 잘하셨어요. 보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먼 길 고생했다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며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과 선생님의 부모님이 지내시고 계신다는 서울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보름을 함께 지냈는데요. 어느 날 세라 선생님께서 다시 자신은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한국에 있는 학교에도 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저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냈던 서울은 정말 엄청난 도시였어요. 높은 건물들과 잘 정돈된 도로까지 깨끗한 거리에서는 누워 자도 될 정도였고 무엇보다 서울의 골목에는 노숙자가 없었습니다. 조금 으쓱한 느낌을 풍기는 골목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홀로 미국에서 지낼 때는 어디를 다녀도 늘 낯선 사람들에게서 많은 위협을 받았었어요. 10대 후반의 여성인 저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미국인들도 너무나 많았죠. 늦은 시간 거리를 혼자 다니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보다도 어려 보이는 어린 여자, 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늦은 시간에도 문제없이 다녔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저 혼자만 외딴 곳에 온 고양이 마냥 숨어 다니기 바빴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어느 날은 한국에 있는 어느 한정식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 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음식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밥도 있었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한국인 아주머니분들께서 해주신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얼른 먹으라고 하셔서 수프를 떠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휘면서 투명한 무언가가 섞여 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건 한국에서 묵국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몸에 아주 좋은 국물이라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 옆에 계시던 할머님은 계속해서 반찬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 한국이 더 부자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 본 거라곤 어두운 한림과와 욕설, 폐건물들과 경찰 사이렌 소리밖에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한국이 음식도 비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은 저 먹으라고 계속 반찬들을 새로 주문하셨던 거죠. 할머님과 할아버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할머님께서는 한국에선 이런 반찬이 모두 무료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반찬들이 무료라니 전 너무 놀랬었어요. 미국에서 물조차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할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진짜 속으로 너무 놀랬었어요. 뭐 지금이야 거의 한국인이 다 돼서 익숙하지만 말이죠.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평일이면 늘 학교에 갈 수 있게 준비물도 챙겨주셨고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할머님은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시고는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제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제 삶이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주말이었어요. 저는 할아버님과 할머님의 손을 잡고 서울에 있는 경복궁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들도 배워야 한다며 과거에 왕이 살았다던 경복궁에 데려가 주셨는데요. 도심 속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과거. 한국의 궁이었다는 경복궁의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새로운 심장 떨림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저는 처음 한복이라는 의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곱디 고운 파스텔 톤의 색상을 가졌던 한복은
저에게 정말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한복을 입혀주신 할머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더니 너무 예쁘다면서 제 볼에 뽀뽀해 주시고 할아버님께서는 연신 사진을 찍어주셨었어요. 그때였을 거예요. 한 동양인 무리가 한복 체험하는 가게에 들어왔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은 한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화가 난 것인지 따지는 모습으로 언성을 높였었죠. 알고 보니 그들은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었고 경복궁에 온 김에 한복 체험을 해보자는 일행과 싫다던 일행이 가게에서 언쟁을 벌였던 거였습니다. 굉장히 가게 안은 시끄러웠어요. 가게 주인이 말리면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언쟁은 계속되었었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저를 보호하시면서 밖으로 얼른 나가자며 그 중국인들을 피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중국인들의 몸부림에 저희 할머님께서 밀쳐져서는 넘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할아버님은 그런 할머님을 부축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영어로 막 뭐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그 중국인들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님께서는 제가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얼른 제 앞을 막아서더니 고개를 숙이시며 사과를 하시더니 할머님과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할아버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개를 숙이시냐면서 그때 처음 때를 피웠었어요. 그때 할머님께서 제 등을 토닥이시더니 다 지나갈 일들이니 노여워 말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한국의 과거 역사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았으며 다른 국가들의 역사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었죠. 시간은 흐르고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앞두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저에게 한글은 물론 영어도 가르쳐 주셨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지난날 미국에 사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저는 이 두 분께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는 어느 날 저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며 세라에게 이야기를 해뒀다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 말씀에 사실 저는 당시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할아버님과 할머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두 분께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지만 제 손을 꼭 잡은 할머니께서 우리도 이제 많이 늙었고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미국은 큰 나라라면서 더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할아버님과 할머님의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때,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었는지 태어나 그렇게 슬피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 저를 꼭 껴안고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손녀 다시 태어나 곁에 와주어서 고맙구나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저에게 있어 부모님 그걸 넘어서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저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고 싶은 분들이에요.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훌륭한 어른 되겠다 말입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다시 만난 세라 선생님과 다른 한국인 분들, 그리고 함께 지냈었던 미국의 어려운 처지에 있던 분들 모두가 저를 보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럴 만도 했겠죠. 잘 먹지도 못해 깡 말랐었고 잘 씻지도 못해 거무잡잡했던 제가 하얀 피부에 살도 포동포동 올랐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친손녀처럼 보살펴 주었던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당연하게 한국인들도 있었죠. 영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한국과 같은 아시아계에서 온 일본인과 중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너무 뜻밖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 무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학생들은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토론하는 시간에 갑자기 자신들 중국의 역사에 대해 주구장창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야 자신들의 나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화가 너무 나는 거였죠. 왜 그랬냐면 가만히 있는 한국을 뜬금없이 언급하더니 한국이 엄청난 후진국이라는 둥, 먹을 것이 없어 거지들이 지천에 널렸다는 둥, 중국이 콧바람만 불어도 한국은 폐허가 될 거라는 등의 듣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참아냈는데 이 말은 도저히 참기 힘들더라고요. 글쎄 한국은 결혼하고 애를 낳지 않아서 한국에 가면 경제성장에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이들만 수두룩하다는 말이었죠.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 욱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그 중국인 학생에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것들이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입을 놀리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맞받아치니 그 중국인 학생은 너처럼 경제대국의 미국인이 뭐 하려고 한국을 두둔하는 거냐면서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그 중국인 학생에게 그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닫으라고 말하고는 중국이 수십 년간 한국을 침략했던 일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했고 당신들이 한국을 침략하고 몹쓸 짓을 하며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똑같이 베끼고 있을 시절에도 한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모진 일들을 모두 이겨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12억 명이라는 인구가 고작 해야 짝퉁 천국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한국은 단 5천만 명의 인구가 입강국, 문화강국이라 불리며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타국의 학생들은 제 말에 동의하면서 박수를 쳐줬고 중국인 학생은 기가 죽은 듯 자리에 조용히 앉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중국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나는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라고 말이죠. 방학이 되고 저는 세라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 있는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만나러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 드리려고 이것저것 선물도 잔뜩 사서 말입니다. 빨리 두 분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어요. 시골로 내려가신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계시는 경상북도 안동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두 분은 저를 보시자마자 버선발로 나와 저를 안아주셨고 할머님은 우리 손녀 왔냐면서 제 엉덩이를 토닥여 주셨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님은 닭 한 마리를 넣어 푹 끓여서 수제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진짜 얼마나 맛있던지 한 그릇을 뚝딱 먹고 두 그릇째는 두 분께서 재배하신 배추로 만든 김치를 넣어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할머니 품에서 꼭 껴안고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시 마당으로 나갔는데 깊은 밤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난날 저의 옛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갔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요? 어린 시절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분들과 세미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까지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태어나지 못했지만 한국인 분들 덕분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살 것이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도 감히 한국을 욕되이 하는 중국 학생들에게도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저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닌가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게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끌벅적한 국제학교 복도에서 한국인 여학생과 중국인 남학생이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크게 번지더니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인 여학생에게 먼지나게 두들겨 맞게 되는 중국인 남학생.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텔라 스미스이고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 고향인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셨죠.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고 아빠와 둘이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빠가 뜬금없게도 새 엄마를 저에게 소개해주면서 저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새 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해준 분은 저에겐 너무나 낯선 나라 한국이란 나라였죠.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저와 마트 두 가지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성실한 아빠가 만들어주신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제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죠. 스텔라,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어쩐지 얼굴을 붉히셨고 평소와 다른 아빠의 모습에 저는 순간 안 좋은 예감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예감 말이죠. 불안해진 저는 누구를 소개해주려고 그러시냐며 궁금하니까 빨리 말해달라고 아빠를 졸랐었는데요. 그러자 아빠는 쑥스러워하시며 너의 새 엄마가 될 사람이란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아빠는 오직 제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새 엄마라는 이야기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죄 짓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빠를 보며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아빠의 여자친구 후보들을 차례차례 떠올려 보았답니다. 누구지 설마 옆집에 사는 메리 아줌마가 아니면 아빠, 친구 케이트 아줌마가 솔직히 아빠가 그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할 자신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빠의 유일한 가족은 저였고 제 유일한 가족도 아빠였으니까요. 그렇게 둘밖에 없던 세상에 갑자기 누군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은 설레기보다는 불안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여태껏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셨고 언제까지고 제가 아빠를 독차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저는 마음을 좋게 가지려 노력해 보았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 속에 어느새 토요일이 되었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졌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 역시 긴장한 건지 일찍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 부녀는 문제의 그 여자분을 만나기로 한 집 근처 카페로 향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저는 마침내 카페의 문을 열었어요. 이 문 뒤에는 제 새 엄마가 될 여자분이 계셨죠. 그런데 세상에 웬 동양인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 저 여자가 우리 아빠의 여자친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낯선 동양인의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린 제가 아빠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저는 한국인 새엄마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아빠는 그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강행하셨죠. 결혼식 후에 아빠는 새 엄마가 자신의 삶과 저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면서 엄마 말씀 잘 들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빠와 새엄마가 결혼을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전 끝까지 새엄마를 미워할 거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답니다. 아빠와 결혼한 이후 한국에서 온 새엄마는 아빠를 도와 마트를 운영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마트에 24시 운영이나 배달,
서비스와 같은 한국에 있다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물건의 진열대 밑에 보기 좋게 가격표를 붙여두었고 마트의 전등을 제일 밝은 것으로 갈아 끼우기도 했고 저는 새 엄마가 아빠의 마트를 바꿔가는 것을 처음에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어요. 한국인 새엄마의 손길이 닿은 뒤부터 우리 마트는 완전 대박이 났거든요. 시작은 작게 입소문이 나면서부터였어요. 저 한국 여사장이 운영하는 마트가 이용하기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우리 마트는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되었죠. 그 모습에 아빠는 그저 싱글벙글했는데요. 태어나 아빠의 그런 방정맞은 웃음도 처음 봤고 외국에서 온 새 엄마의 품에 폭 안겨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토가 나올 뻔했지 뭐예요? 여하튼 새 엄마의 그런 놀라운 손길에 아니 그냥 잘 되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지역 신문 기자가 마트의 성공 비결을 물으러 인터뷰를 하러 올 정도였어요. 새 엄마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하더군요. 한국에서 제가 생활했었던 그대로 그냥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마트를 운영했을 뿐입니다. 라고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동시에 새 엄마가 다르게 보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쭈뼛거리며 새 엄마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죠. 솔직히 전 아직도 새 엄마가 좋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뭔가 새 엄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우리 마트는 아빠가 혼자 운영할 때는 적자를 보는 날도 정말 많았었다고 했죠.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 엄마가 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는데 대체 무슨 방법들을 썼기에 마법처럼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새 엄마는 그런 제 질문이 귀여웠는지 한동안 깔깔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법 같은 거 없단다. 어떤 거창한 비법 같은 것은 없다면서. 그저 한국에서 실제로 마트가 운영되는 방식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러자 새 엄마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부지런해 그리고 부지런한 만큼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과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 그리고 마트마다 전기 세일 같은 판매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거든. 사실 난 오히려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만난 뉴질랜드 마트들이 너무 구식이라 놀랐는데 저는 새 엄마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듯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여태까지 검은 머리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유럽의 백인들보다는 열악하고 발전이 아직은 덜 된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새 엄마의 모습이나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왠지 모를 새로움을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새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먼저 그동안 제가 무능하고 무식하다고 여긴 새 엄마는 엑셀로 회계 정리도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시간 관리도 철저하고 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또 제가 괜히 싫어서 새로운 새엄마가 못생겼다고 아빠한테 놀렸었는데 사실 새 엄마의 얼굴도 그렇지 않고 고왔습니다. 새 엄마는 우리 백인들에 비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또래에 비해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새 엄마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상냥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새 엄마는 저와 아빠에게 항상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새 엄마에게 어느새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마음을 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새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엄마가 온 뒤로부터 저희가 지내던 마을 전체가 한국에서 온 새 엄마에게 다들 반해버렸을 정도니까요. 마트는 늘 인산인해였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이제 셋이서 행복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닥쳐왔어요. 그건 바로 저의 장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푸르른 초원이 가득한 나라이다 보니 일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거나 옆 나라 호주로 떠나는 게 현실이에요. 저라고 다를 것은 없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전 미래에 대한 계획이 딱히 없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빠 엄마를 도와서 마트 일을 했으면 되었고 나중에 물려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막연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새 엄마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뭐 공부도 별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푸르른 초원이 가득한 뉴질랜드에서 마트 일이나 간간히 하면서 그냥 살고 싶었는데 새 엄마가 아주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새 엄마는 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특단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난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버텼어요. 여기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제 친구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새 엄마는 좋았지만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했기에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새 엄마한테는 도저히 말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서 아빠한테 떼를 쓰면서 안 가겠다고 졸랐는데 아빠가 저한테 아빠도 엄마 무서운데 라는 것이었죠. 와 완전히 등치는 산만해서는 새 엄마한테 완전 잡혀 살더군요. 새 엄마는 한국에는 훌륭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며 저와 아빠를 단숨에 설득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게 되었답니다. 새 엄마의 뜻에 따라 마지못해 한국으로 향하며 저는 내심 너무 불안했어요. 이런저런 걱정에 저는 저절로 우울해지기도 했었죠. 그나마 한 가지 신났던 것은 한국에 가기 전 일본을 경유하는 김에 가족끼리 일본에서 짧게 여행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일본도 한국처럼 아시아 국가이기는 하지만 아예 눌러 사는 게 아닌 여행이라면 다른 거니까요. 때문에 일본 여행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좋았답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일본은 선진국이었으니까 선진국다운 서비스를 기대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죠. 하지만 그건 저의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일본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캐리어를 화장실 밖에 둔 것이었죠. 화장실 안으로 들고 들어가기에는 캐리어가 지나치게 커서 잠깐만 밖에 두고 얼른 다녀오자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일본은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지 않나요? 근데 제 캐리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 저는 선진국 일본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 일본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도둑을 당하다니요. 운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우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공항의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아니 선진국이라는 일본 공항 직원들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한마디들을 못하는 거죠?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기까지 동원해서야 겨우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공항에는 CCTV가 있으니 공항 경찰이 그것만 확인해주면 도둑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은 해달라는 CCTV 확인은 해주지 않고 저희에게 무슨 알 수 없는 서류만 한 뭉치 내밀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CCTV 확인을 하려면 이 서류들을 전부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류들을 우편으로 넘길 것이고, 그 다음에야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 과정이 대체 며칠이나 걸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빠르게 도둑을 잡아달라고 항의했지만, 일본 경찰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끝내 돌아온 대답은 그놈의 망할 서류를 작성하라는 것 뿐이었고, 결국 저는 캐리어를 찾지 못한 채 호텔에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본 여행은 시작부터 엉망이 되었고,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날까지 제 캐리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일본 경찰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중에 캐리어를 찾게 되면 우편으로 알려주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됐네요. 이 사람아라고 되뇌면서 저는 더 이상의 기대를 버리고 한시라도 바삐 일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단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묵었던 숙소는 굉장히 비좁았고 지하철을 타든 공공장소를 가든 먼 이야기만 하려고 말을 꺼내면 시끄럽다는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와, 진짜 먼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싶었습니다. 내심 걱정이 돼서 새 엄마한테 한국도 일본처럼 이런 거 아니냐면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 2시간이 지난 뒤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다르긴 달라요. 우선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능숙하게 영어를 사용하며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본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했던 것을 생각하면 인천공항은 제게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그 자체였죠.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 시설들도 저를 놀라게 하는데 한몫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한국과 같은 시설들이 있긴 했는데 이것도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 시설들은 다 새 것 같고 현대식이면 일본은 좀 오래된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 뭐 말하기도 뭐할 정도예요. 사실 뉴질랜드의 공항은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최첨단 미래 도시 그 자체더군요. 주요 스폿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무빙워크까지 있어서 이동이 너무 편리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와 ATM 기계, 게다가 세탁소까지 이곳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새엄마가 뉴질랜드에서 그냥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마트에 도입했다고 했던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내가 살아야 하는 한국이 이렇게 편리한 나라라고. 그럼 살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내심 속으로 기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나고 저는 새 엄마와 함께 앞으로 제가 다니게 될 인천의 국제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새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학교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숙하고 저처럼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얼른 차 타고 학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택시가 아닌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거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새 엄마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버스가 1시간에 1대가 오고 그마저도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태워주시거나 합니다. 아직 저희는 차가 없으니 당연히 택시를 탈 줄 알았어요.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워낙에 운전면허를 어린 나이에도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덜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차 얘기를 꺼내자 새 엄마는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고는 한국은 뉴질랜드와 다르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충분히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버스에는 실제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스 안에 많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이렇게 등교하는 것이 익숙한 듯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어요. 잠시 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버스는 제가 다닐 국제학교 정류장에 멈췄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삼 가까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학교 가려면 이 시간은 가야 하거든요. 근데 사배가 빠른 30분 만에 왔으니 얼마나 빨라요? 글쎄, 그런데 더 놀란 건 학교에 들어가서였어요.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다들 하나같이 휴대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튜브도 보고 노래도 듣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놀랄 일이냐고요. 뉴질랜드에 가서 휴대폰으로 뭘 본다 느려 터져서 버퍼링이 걸려 뭘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만큼 느려요. 심지어 유료로 돈을 지불해야 데이터를 활용해서 볼 수 있죠. 근데 한국의 학교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다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 있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뭐 살짝 터치만 했는데 사사삭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 버리니까 완전 신세계였어요.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제 SNS에 뉴질랜드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렸어요. 얘들아, 믿겨져. 지금 한국에서 이 글을 올렸는데 단 0.1초밖에 안 걸렸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제가 올린 글을 보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한국의 인터넷이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제 말을 믿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이런 답답이들, 너네들은 아마 평생 이런 디지털 인프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쓰러움도 느껴졌죠. 물론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지만요. 새 엄마가 제 담임이 될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복도의 창문을 통해 한국 학교의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저절로 감탄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 학교의 교실이 뉴질랜드의 교실과 비교해 월등하게 좋았거든요. 우선 칠판부터 달랐어요. 뉴질랜드는 아직도 대부분의 교실이 분필 전용 초록색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교실에는 최신식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선생님들은 각종 영상과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한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 내용은 흥미로워 보였죠. 게다가 교실 내부에는 에어컨은 물론 히터 공기청정기까지 구비되어 있더군요. 아무리 험하고 궂은 날씨라고 해도 이런 환경이라면 공부가 잘 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온몸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새 엄마의 무시무시한 등짝 스매싱이 또 날아올 거란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뭐 여하튼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기분을 느끼는 사이, 새 엄마는 저의 입학 절차를 모두 마쳤고 시간은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죠. 담임 선생님은 제게 이왕 여기까지 온 것 학교 급식을 먹고 가라고 제안하셨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급식을 먹기 전 간단히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곳에서 또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니, 비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뉴질랜드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사실 전 한 번도 못 봤었어요. TV에서나 봤죠. 근데 여기는 화장실마다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우리 새 엄마 좋은데 살았었네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저는 새 엄마와 함께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이번에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잔뜩 기대하게 되었죠. 뉴질랜드에서는 카페테리아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빵이나 감자튀김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때우거든요. 그게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요. 물론 그 도시락이라는 것도 샌드위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학교에서 먹는 점심에서 만족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과연 한국의 학교는 어떨지 기대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학생 식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100% 아니 10,000% 만족하게 되었답니다.
식판에 수북하게 쌓아주는 밥과 반찬국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죠. 뉴질랜드 카페테리아에서는 겨우 잼 하나 바른 손바닥만한 샌드위치 하나에 거의 8,000원을 받거든요. 사실 그것 하나 먹어서 배가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맛도 없는데. 한국의 급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음은 물론 양도 많아서 밥을 먹는 내내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당연히 사진을 찍어서 SNS에 바로 올렸는데요. 너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바로 이것이 한국의 학교 점심 메뉴다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뉴질랜드 친구들은 곧바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댓글로 뻥치고 앉아있다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 정도라면 급식비가 어마어마하겠는데 라는 반응도 있었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 식사까지 마치고 새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사실 저는 여태까지 백인들이 되게 잘 사는 나라고 아시아는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호주나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여기가 더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제가 태어난 뉴질랜드는 그냥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태어난 엄마가 부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 엄마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시더니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속상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뭔가 시무룩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새 엄마는 내가 너에게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연결시켜 주었듯 앞으로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뉴질랜드와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언젠가 저의 노력으로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뉴질랜드와 한국이 서로의 좋은 점을 닮아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죠. 그런 제게 새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의 공부 커리큘럼을 이미 엄마가 다 짜두었다고 하시면서 무서운 미소를 보이셨어요. 저는 순간 뜨끔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역시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두는 철두철미한 한국 엄마답죠. 그렇게 저는 새 엄마와 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뉴질랜드와 한국 양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것을 약속했고 그날 이후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죠. 아마 세상에 그 누가 되었든 새엄마의 시퍼런 눈빛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새엄마 은근히 엄청 무섭거든요. 중간중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새엄마가 제 곁에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학교의 선생님들과 친구들 역시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제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달리 정이 많다더니 저는 정말이지 그 따스함을 온몸으로 체감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교실 밖에서 엄청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일이지 싶어서 교실 밖을 나가봤는데 어떤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온 학생들이 모여서 둘러싸 구경했죠. 원래 학교에서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면 구경하기 좋잖아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여학생은 한국인이었고 그 여학생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학생은 중국인 학생이었어요. 국제학교다 보니까 여러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래하고 물어봤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한국인 여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 안에서 누가 놓고 간 휴대폰을 보게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찾아주려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중국인 남학생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다툼의 시초가 된 건데 그 중국인 남학생은 그 휴대폰은 자기 거라면서 달라고 하고 있던 거였고 한국인 여학생은 아니 휴대폰은 여자 화장실에 있었는데 무슨 네 거냐고 말하는 거냐면서 대립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 휴대폰은 진짜 그 중국인 남학생 휴대폰이 맞았고 한국인 여학생과 더불어 주변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까지 남자가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거냐며 따지기 시작했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그 중국인 남학생은 갑자기 목소리를 올리더니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깐 들어갔던 것뿐인데 왜들 호들갑이냐면서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맨날 후진국 소리나 듣는 거라면서 요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 남학생과 한국인 여학생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니 사내놈이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던데요. 사실 싸움까지 난 큰 사건인데 어찌나 웃기던지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빠와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깔깔거리면서 뭔 그런 사내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 엄청 웃으셨는데 엄마는 무섭고 시퍼런 눈빛을 하시더니 괜히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네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쏘아보셨어요. 그러시더니 아빠의 등짝을 세차게 날리시면서 어른이나 애나 똑같네 하시고는 밥이나 먹으라면서 아빠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에이그 아빠나 그 중국 남자애나 여자한테 맞긴 똑같은데 라고 했죠. 뉴질랜드 시골 동네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새 엄마의 영향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점점 한국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자리 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홍보학과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의 사람들에게는 뉴질랜드의 문화를 전파하고 뉴질랜드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선진 문화와 선진 문물을 전해주고 싶다는 제 바람은 언젠가 저를 그 목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강했던 한국인 새엄마의 딸이고 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이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나라 한국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